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요즘 같은 좀 국가 대재난 또 위기 속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한 달여 만에 좀 만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반가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자간담회도 있고 뭐 브리핑 같은 것도 해서 부딪히고 또 가끔가다 술자리 하면서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서로 이제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참 모처럼 만인 것 같아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는 사실 지역 감염까지 그런 우려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산이 됐고 사실 뭐 저는 세종, 천안, 청주도 뭐 이렇게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된 채로 이제 한 달 후에 맞이한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건물 그 바로 2층 위에서 그다음에 저희 단지 내에서 확진자분이 나타나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어느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이태 기자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대표 기자예요. 그래서 점심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오고 또 식사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가끔가다 뭐 그렇게 드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 젓가락을 사용해서 반찬을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나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하여튼 혹시 이제 남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보건당국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얘기할 때 사회적 거리는 6피트 한 183cm 정도를 좀 유지하라.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거리라고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183cm도 좀 좁긴 한데 오늘 저희 유의하면서 네, 너무 비말이 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183cm는 이승동 기자 키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승동 기자 키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이승동만큼 거리 유지해라 이렇게 해주면 네. 제 이름도 알려지고 개그맨으로 얘기하면 박수홍 씨가 18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 조사의 달인입니다. 좀 편집될 것 같은데 어느덧 좀 사이로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한테는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도 바쁘기도 할 거고 또 총선 준비 때문에도 바쁘기도 할 텐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기사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이제 회사 측에서도 코로나 기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 관련 특종들을 좀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이게 그 기사를 하나 좀 관심거리 기사를 썼다가 트리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기사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저 주세요. 예? 쑥 들어오시네. 혼자만 갖고 있으면 특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눠 가져야. 그거는 뭐 방송 끝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어떤 다른 기사들이 지금 다 이제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뭐 여유가 있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구와 경북을 생각하면 거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은 종군 기자와도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3월 6일부터 거의 15일까지 매일 한 명 이상, 뭐 최대로 나올 땐 14명까지 집단 감염으로 나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대구가 계속 겪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감을 좀 할 수 있었고 그 문제가 결국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이제는 뭐 전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는 좀 3월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물론 선거가 너무 과열돼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분위기는 조성은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사실 코로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묻혀 있다 이런 뭐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 1월 16일까지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사퇴를 하는 이제 마감 시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대한민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때부터 총선은 완전 뒷전을 밀렸고 코로나19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시점이 왔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치적 구태인데 그 선거구 획정 자체가 단 한 번도 원래 1년 전에 선거일 1년 전에 획정이 돼서 세종시 선거구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어디가 갑구고 을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도 40일 전인 3월 6일에야 획정이 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분위기도 안 나고 그건 결국은 또
뭐 그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동력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빼앗기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요즘 들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그 대면 선거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됐잖아요. 그 예전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어필할 수 있는 거는, 후보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정책밖에 없어요. 언론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정책을 알려야지만 검색어에 본인의 이름을 쳤을 때 자기 정책이 기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삼았을 때 시민들이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빨리 또 이제 함축적으로 그래서 집약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회로 좋은 장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후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공약을 만들면 어떨까? 또 뭐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동네 아니면 또 세종시에 이런 공약을 눈여겨 봐달라.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오늘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한번 각 생활권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꽤 좋았잖아요. 그때는 6번 방송 시리즈로 했었죠. 그래서 뭐 생활권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것은 먼저 생겼던 뭐 1, 2생활권 이런 데보다는 새로 생기는 신도심 생활권, 뭐 3, 4생활권이라든지 또 아직 그 미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5, 6생활권 이런 미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저기에 현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도 후보자들도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또 이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자신하는데 네. 후보들이 이 방송을 보고 선거에 임한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그렇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슈에 대한 좀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세종시에서는 뻔한 핵심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았어요. 민주당, 통합당, 모든 당 경찰법, 행복도시법, 법원 설치법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해결해내야지만 지난 4년 전 20대 총선 때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분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분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살짝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습니다? 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났다.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요 말은 즉슨 국회의원이 2명이 됐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이제 고구마 모양으로 지형이 돼 있는데 그 지형으로 봤을 때 남쪽, 북쪽 사실상 그렇게 나뉘어서 갑구, 울구로 나눴습니다. 갑선거구, 을선거구. 그래서 이제 갑선거구가 남쪽, 을선거구가 북쪽.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갑선거구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솔동을 포함해서 5개 동, 그리고 부강, 금남, 장군면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울구 같은 경우는 그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면, 그리고 신도심 쪽이죠. 3개 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운동, 아름동, 존충동 이렇게 묶여 있는 2개 선거구로 분리됐죠. 이번에. 갑선거구라는 것은 을선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제가 갑선거구 유권자거든요. 네. 혹시 뭐 그런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배경이? 전혀 쓸데없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냥 환기시키자 한번 얘기 말씀드렸고 좋았어요. 시청자분들도 갑을이라는 부분에서 갑이 더 중요한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상 나눈 것이라는 것을 세종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질문하면서 예, 눈에서 막 숨이 나 본인이. 어쨌든 갑을선거구는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시고 거기에서 약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네. 갑선거구가 이제 선거인 수죠.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대 만 18세 이상 선거인 수에서는 약 14만여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을선거구는 조금 2만 명 정도 적은 12만여 명이 되고 갑 같은 경우에는 반곡동의 일부 또 3월 달에 이사 오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을선거구에서는 고운동의 일부 그 단지에 또 이사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선거구 하나일 때는 행정수도를 큰 틀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나 청와대 옮겨올게 뭐 국회의사당 설립할게 이런 공약으로
한 방을 날릴 수 있었다면 지금 2개구로 나눠지면서 이제 지역 맞춤형 공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선거로 봤을 때. 왜냐면 도시 완성기, 또 출범. 그 딱 중간에 도시 완성기로 가는 그 길목에 선거가 딱 있단 말이에요. 딱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지, 정책, 문화, 체육, 그리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법 근거를 담은 그 개정안들, 법규 개정안들 많이 발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야 되고 정책을 내놔야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후보자들이 직접 설명해야 되는 그런 광범위한 예전 선거하고는 다른 그런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 신인들, 이분들의 업적이나 이런 뭐 성과들을 우리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책을 시민들이 꿰뚫어져서 봐야지만 되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지난 선거하고 좀 그 부분에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 덧붙이면 거기에서 그 을선거 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동지역이 5대5로 비슷하거든요. 선거 인수가. 그래서 어느 한쪽이 치우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균형 발전 정책을 잘 내놓을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개 선거구일 때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한개 정당이 독주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고 야당이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전의가 좀 불타오르는 그런 선거구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거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외에 정의당과 민생당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까지 시당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부분. 그래서 좀 더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졌다라는 거. 그게 이번 선거에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을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인구하고 동지역 인구하고 이제 거의 엇비슷한 상황인 거고, 갑구 같은 경우는 동지역 인구가 절대적으로 좀 많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앞으로 이번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갑선거부터 보면 동지역 선거인 수가 85%를 차지하고 3개 면지역 그 선거인 수가 15%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그 동지역의 정책적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후보별로의 전략적인 접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거기서 아킬레스건은 어쨌든 3개 면의 목소리가 조금 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을 선거구 북쪽으로 가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5의 구도, 읍면 5, 그다음에 그 동 5, 그리고 고운동과 그 북쪽의 6개 면의 그 선거인수가 같고, 그다음에 조치원읍과 아름동, 종촌동을 합한 선거인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구도들을 잘 판단해서 어떤 전략적 정책들을 좀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고, 단일 생활권으로 보면 조치원읍의 그 선거인수가 3만여 명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조치원읍은 과거 연기군의 정치 1번지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중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약간의 그 을 선거구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을 선거구 같은 읍면이 많다 보니까 보수적 성향이 그동안 강하게 표출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에 대한, 좀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세종시에서는 뻔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죠? 뻔하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사안들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예. 그 뻔한 게 세종시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건설로 정상 건설로 시작해서, 그리고 행정수도 이상에 걸맞은 도시 건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는 예. 그 진화된 시나리오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큰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헌법 개헌을 통한 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그 세종시 니콜 행정수도, 요거를 명문화해야 되는 게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야 되고, 대통령 제2지무실 지금 뭐 흔들흔들 걸리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공약을 냈는데 약속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미의정 부처들 세종시로 끌어와야 되고, 거기에 뭐 대통령 국가경영발전위원회, 대통령 산하위원회들도 끌어와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담겨 있어요. 또 거기서 안에서 보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 세종시가 도시 건설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하는 그런 관련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기본 관련법들, 근거가 담긴 법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 법들이
많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예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재정 확보, 그리고 자치분권의 첫 단추 자치경찰법, 자치경찰제 그 시행을 위한 근거법이죠. 경찰법, 행복도시법, 법원 설치법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해결해내야지만 되는 그런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죠.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 공약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뻔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해내야 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공약일 수도 있죠.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공약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가 지금 제 정당에 같이 공약화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순동 기자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중앙당 각 그 당의 중앙당에서 발표한 핵심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았어요. 민주당, 통합당, 모든 당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작년 12월에 그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잖아요. 이건 그렇죠.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방분권이라든지 국가균형 발전이 퇴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정당의 핵심 공약에 받아 넣어서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기조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21대 국회에도 불안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타 외에 세종시가 또 이제 시민들의 가장 제일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 당에 제안한 그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잠깐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뭐 KTX 세종역 그렇죠. 신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2029년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뭐 ITX 정부청사역, 그다음에 대전 세종 광역철도 연결 뭐 이런 철도 교통망 구축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역시 제안을 했고요. 세종 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라든지 5-1 생활권의 국가 시범단지로 지정된 그곳의 스마트시티를 좀 더 조기에 정상화하자.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때 세종시의 짓자라고 결정을 해놓은 국립 자연사 박물관, 뉴욕에도 있죠. 그 자연사 박물관을 조기에 건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2030년 세종시 완성기에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해서 하나의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하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자, 뭐 이런 공약들까지 해서 지금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부터 해서 또 작년 하반기까지 각 지역별로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했던 게 있었는데 뭐 어떤 게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시민들 걸 일단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을 살펴보면 주거생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주거생활, 편리한 주거생활 그리고 어떤 재산권, 부동산 그 재산 가치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통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10위권 안에 뭐 중복 아닌 중복되면서 이렇게 밀집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했던 걸 보니까 시민들이 희망공양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것은 언론은 좀 가치 중심으로 기사를 많이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되게 열변을 토했던 행정수도라는 키워드가 역시나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뭐 세종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그 3일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뤘던 게 작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기타 외에 뭐 일자리라든가 뭐 환경 뭐 이런 그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키워드와 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야, 이거 딱 살펴보면 시민들은 좀 되고 있는 거. 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들을 키워드로 삼고 언론들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요. 오히려 좀 안 되는 네. 거예요. 제 시각이. 조화를 좀 이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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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자료가 하나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나 좀 드리자면 이제 세종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중심이 돼서 총선 의제 좀 다 5대 분야에 대한 총선 의제를 각 정당이나 좀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꼽아봤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교육 분야에서는 뭐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단축이나
학원 휴무제를 좀 법제화해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고, 환경 분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세종보를 좀 해체하고 금강의 좀 자연성을 회복해달라 이런 이야기, 또 청소년을 주제로 해서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 또 학습 선택권을 보장을 좀 제도화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여성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세종시에 좀 여성 플러스 지원센터 또는 또 세종 여성 플라자 같은 거를 좀 세종에서 좀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를 좀 총선 유권자 의제로 좀 선정을 했더라고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좀 갑성거구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갑성거구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잠깐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갑성거구는 이제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도시가 대부분의 비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행정 수도의 위상을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세종시의 지역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금강은 서울의 한강에 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이 기능이 일부 내려온다고 봤을 때 정부 세종청사랑 연계해서 서울의 종로가 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나송동의 중심 상업 용지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각종 상업 시설이 연계되어서 서울의 명동 거리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단히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남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생활권을 다 살펴보는, 또 모든 면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1, 2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거는 좀 어떨까 싶은데, 먼저 그럼 1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현안,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일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녹지 공간의 활용 부분, 중앙녹지 공간은 세종시의 미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국가의 공간하고 비교하면 미국의 센트럴파크, 전 세계적인 명소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세종 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그 옆에 중앙공원 1, 2단계,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단지, 국립세종수목원, 그다음에 금강을 가로지르면서 금강보행교, 뭐 이런 것들이 한데 다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 휴양, 관광, 그리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오더라도 누구나 참 명소다, 랜드마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생활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또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생활권은 세종의 이제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생활권인데, 그렇죠. 굵직굵직한 그런 상업시설들이 이생활권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바나트륨이라는 상권, 거대 상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50필지에 달하는 상업시설, 그리고 그 바로 상업 용지, 그리고 그 앞에 아트센터 같은 것도 있고 쭉 연결돼서 이제 중앙소목으로 이어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할 것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열망하고 있어요. 백화점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렇죠. 예, 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그 상권이 더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업계가 손살을 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이제 성업을 이루면서 이제 사양 산업이다, 백화점 산업은. 그래서 계획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뭐 외국 제분을 끌어들여서 이걸 성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디벨로퍼 방식, 그래가지고 그 기획, 설계, 시공부터 민간이 다 기획을 해서 어떤 그런 공간들, 백화점을 만들던 뭐 이런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구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선거에 이생활권 그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장 4월부터는 거기에 꽃밭이 일단 임시 조성돼가지고. 근데 그게 조성된 자체가 그 이실 짓고 한 거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의 중심인 또 3생활권, 그리고 도시의 자족상장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4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3생활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죠?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 5년? 5, 6년?
계획이 반영돼 있고 그 부지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좀 수년째 멈춘 상태로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립 계획도 뭐 이렇게 아이디어만 제출되고 뭐 정부에 뭐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리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설계가 왜 못 들어가고 있나 봤더니 지금 이게 한 4천억, 5천억이 드는 거대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시 정부에서 이제 뭐 예산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 해도 세종시가 지금 37.6% 그 전체 예산의 그 37.6%에 대한 재정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공고를 했고 시도 좀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언뜻. 그게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 정도가 돼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도시법 개정 안에 지금 기반시설 23조에 기반시설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상하수도 뭐 그런 뭐 상수도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준다, 우선 지원해준다. 요거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종합운동장까지, 체육시설까지 끼워넣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그 재정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만 좀 완화된다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시의 재정난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긴 하지만 당초에는 2017년에 완공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이 이제는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올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25년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의 과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방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비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국회의원의 하나의 몫이 될 것이고, 이제 대평동에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촌이 종합운동장의 무대라는 거 이제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새롭게 그 체육의 요람, 체육의 중심지로 2025년 정도면 바뀔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과연 국비를 조금이라도 좀 더 따오기 위한 그런 노력 국회의원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삼생활권은 또 뭐 어떤 점이 있죠? 뭐 삼생활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삼생활권과 인접한 금남면이죠. 그렇죠. KTX 세종역 그리고 이제 그 거기를 지나서 대전부터 지나서 이제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대평동에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미래에 복합 환승 터미널이든 아니면 KTX 세종역 역사에서든 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택시, 자전거, 고속철도, 광역철도가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 기능을 하면 세종시가 좀 더 교통의 요지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구상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공약화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터미널은 사실 뭐 행복도시나 이제 세종시 위상에 좀 맞춰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네. 사실이죠. 바로 이제 또 사생활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종시의 다양한 이제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사생활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좀 주로 뭐 일단 법원 검찰청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나 이 논란이 심각했냐면 예전에 백지와 이기라는 그 기사를 잠깐 쓴 적이 있는데 정말 거기 투자자분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기사 좀 내려달라고. 우리 투자를 못 받겠다고. 이 정도로 간절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그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충분한 사안이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는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지난해 이제 그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사위 계류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물꼬를 터야죠. 이 밖에 이제 또 사생활권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이제 대학 유치가 이제 굉장히 좀 지지분하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물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대기업까지는 아니고요. 중기업 정도로 해서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약 50여 개 기업 정도가 그 4-2 생활권 그 지편리에 그 이전 해오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기업들이 2022년, 2023년에 반드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고요. 뭐 다행히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이어서 제2 데이터 센터가 2023년에 그 지편리에 와주면서 조금 그 어떤 그 공간의 기능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사실 가시화된 것이 충남대 의과대학
학부랑 그다음에 대학원 요 정도가 2024년에 문을 연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라든지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거의 문턱을 넘을 뻔하다가 지금 좌절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그렇지 못하면은 4-2 생활권은 상당 기간 허벌판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풀어내야 된다. 여기에도 분명히 수반돼야 될 게 그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이제 국비 확보 같은 거 그리고 그 민간 투자 유치 방식 검토 이런 것들도 그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청사진만 그려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꼭 어루만져야 될 부분이라서 관심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시 갑선거구는 신도시에 포함되는 특히 이제 동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 나눠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개 면이 있잖아요. 부강, 장군, 금남 이렇게 세 개 면이 갑선거구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살짝 언급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생활 민원들이 가장 많고요. 뭐 하수도를 놔달라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 그런 부분 기본 그 도시 인프라를 좀 깔아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면지역의 인구가 좀 줄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인구수가 줄면은 결국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과 면이 통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소멸 위험 지수가 세종시의 그 모든 읍면이 지금 소멸 위험 지수의 기준치보다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좀 사람들이 뭐 관광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재들을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을 선거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수가 거의 비슷한 그런 선거구라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선거구는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팽팽한 유권자 수를 갖고 있다는 거, 거의 5대5로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나 발전적 욕구,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뭐 동지역에서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이 인프라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론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고,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균형 발전을 좀 해달라는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동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쏠려 있는 동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총선이 한 명일 때는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읍면 지역의 발전적 비전을 누가 더 잘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보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생활권에서 동지역이 포함된 곳은 바로 고운동, 그리고 종촌동, 아름동 이렇게 세 개의 동이 을선거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굉장히 좀 뭐 교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외가 되면서 뭐 불만이 아마 신도시에서도 입주민들의 좀 불만이 가장 많았던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슈화가 이미 됐는데요. 예. 후보들 간에 지금 그 공약 경쟁이 아주 불꽃 튀는 접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통망이 BRT입니다. BRT고 BRT가 세종시 신도시의 그 내부를 이렇게 링으로 그렇죠. 모든 생활권을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BRT 중심 도로에서 먼 지역 뭐 고운동이라든가 아름동이라든가 종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항상 제기해 왔고 그 BRT 서비스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보조 BRT를 신설해달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화하고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공약들을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당선자가 이거를 합리적으로 그냥 외형상 뭐 BRT만 갖다 놓은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아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외에 그 각 생활권에 가보면 약간의 유보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유보지에 그 생활권의 기능들을 좀 더 업시켜 줄 수 있는 유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로운 어떤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누가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돼서 선택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을선거구 중에서 지금 유권자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에 을선거구에 포함될 신도시 일부 생활권이 있습니다. 바로 5, 6 생활권인데 아직 뭐 입주민들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한창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미래 비전을 더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이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께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자, 5, 6 생활권도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5 생활권은 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이미 그 시범도시로 지정한 스마트시티를 내시로 하고 국가적 모델,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024년까지가 입주 시점이고 그 안에서 스마트시티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컨셉트들이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생활권으로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그림을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잘 끌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근데 그 국가 예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을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그 해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5생활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얼마나 좀 잘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 당선자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뭐 이 밖에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5생활권이 사실은 의료 특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가 너무 전면에 내세워져서 그런데 원래 기능은 의료 특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도담동의 세종 충남대병원 500병상으로 해서 그 오는 6월에 일단 200여 병상부터 그렇죠.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합병원이 있고 그거 외에 특화병원을 거기에 좀 만들자라는 것이 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가시화된 부분이 없고 현재는 5-1 생활권에 약 12만 제곱미터의 그 어떤 부지가 반영돼 있고 거기에 뭐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스마트시티 컨셉에 맞는 그 의료 기능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5-2 생활권에 그 부지의 절반 정도의 또 의료 용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이 서울의 문지동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산이 됐어요. 이전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국토의 중앙인 세종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려오고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와 세종의 보건복지부와 같이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같이 구축을 하면 앞으로의 그 발생될 수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카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하고 중앙의료원하고 MOU도 체결하고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 중앙의료원이 안 가겠다 중단한 상태죠. 왜냐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원지동 그 이전 부지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이역거리가 짧고 소음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세종시가 이제 그 선거와 관련 없이 공격적으로 중앙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제 그 뭐 분명히 뭐 국회의원들이 끌어내야죠. 근데 여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게 보건복지부가 있고 뭐 질본도 있고 대책본부가 있고 연계성들 되게 많이 그 이점이 교통 중심. 그래서 충분히 세종시로 올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을 때 허무맹랑하게 오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공적이든 좋아요. 뭐 치적이든 좋아요. 이분들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너무 유리한 조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목소리를 올리고 한다면 가능성 있는 충분히 얘기다. 그리고 시가 지금 이미 추진해 와 있고. 가까운 곳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명분은 좀 쌓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사실 이제 마지막 6생활권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좀 특화라든가 뭐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좀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기능 부여는 첨단 산업 그 기능인데 그 부분을 뭔가 할 수 있는 뭐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권자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세종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계획을 좀 발표해야 되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을선거구에 포함된 신도시를 모두 짚어봤고, 자 이제 읍면 지역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읍면 지역 중에서는 하나의 이제 조치원읍과 또 6개 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관심 가는 곳이 이제 조치원읍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3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춘희 시정부에서도 이곳을 뭐 사실 이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을 이쪽에서는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버전 2까지 지금 나왔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버전 2까지 나왔는데 그 세종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춘희 시장, 즉 이춘희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초대 시장 때 그 조치원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지 못해서 낙선을 했었어요. 초대 시장을 잡지 못했다는 거는 이춘희 시장한테는 좀 큰 상처였거든요. 행복도시를 건설 기획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두 번째 도전에서 이해찬위원회 이제 보좌관들을 지원받아서 짜낸 그런 계획이 청춘 조치원 10만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조치원 그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마 앞섰었죠. 그 상대 측의 그 그렇죠. 조치원 쪽에서만 그 득표를 앞서서 당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비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따오고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지금 조치원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SB 플라자부터 도로, 뭐 상하수도부터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물이 그렇게 피부로 닿지 않고 있다. 이런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소하고 해소시켜줄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또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죠. 일단 단순 지표로 얘기하면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에 조치원의 인구가 4만 8천 9천 명 됐거든요.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들이 또 완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에도 4만 3천 명 정도의 인구가 조치원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면지역은 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이 지역들이 소멸되지 않고 이후에 나도 저기 신도시 동지역에 가서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 저기 가서 한번 조금 여유를 가지면 살고 싶다라고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뭔가 특별한 정책을 국회의원이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현 그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76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34개 과제가 추진 중의 과제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과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비를 좀 더 끌어와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고요. 조치원 프로젝트도 지금 피부로 체감 못한다는데 분구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도심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에서 지역균형,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지금 두 명이 분구가 되면서 이 지역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자가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를 놓을 수 있고 이번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기반을 뭐 스마트 시티 오생활권도 있지만 여기에 큰 국가산단이나 산단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 유입을 이뤄내고 상권 시설을 더 늘리고 이런 거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내야지만 조치원 그 균형 발전이 해소되고 세종시 균형 발전이 해소되고 그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곳이 이쪽 조치원이죠. 다음 면지역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6개 면지역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간이 많다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사실 그렇게 짚어주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점을 크게 좀 눈여겨봐야 될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리상으로 보면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 소종 전이 전동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면지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 도시 인프라를 좀 잘 깔아달라는 것이 일단 기본이 그렇죠.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연서, 연동, 연기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각각 특성이 좀 있는데 그 소종 전이 전동에는 뭐 파크라든지 뭐 골이라든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운주산이라든지 뭐 명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관광 상품화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동면에서 일부 유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친환경 종합타운이 만약에 전동면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국제교육의 수영장도 들어서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도시 면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가 이제 되는 게 중요할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그 연서, 연동, 그다음에 연기로 가면은 그 연서면 같은 경우는 고복저수지라는 또 좋은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연동면에서는 뭐 장욱지 화백 생가, 뭐 교과서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관광벨트화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기면에서는 이제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하는 거, 연기 비행장을 폐쇄하고 이게 부분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완전히 폐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돌려주고 그 공간이 다시 신도시와 읍면 지역을 연결하는 그 동일 어떤 발전지대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게 주민들의 수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존을 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 폐쇄 이전을 공약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잖아요. 맞네요. 그렇죠. 이게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이제 업적이나 지난 세월을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초선 의원들이고 한 분은 전략공천 기업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고 어떤 분은 또 군 장선 출신이시고 어떤 분은 뭐 정무비 시장 이제 초선 의원들이신데 이 문제를 다 챙길 수 있을까? 참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남구 국회의원은 난 남구만 챙길 거야. 북구는 난 북구만 챙길 거 이러면 안 되고 두 분의 국회의원이 그렇죠. 여야가 혹시 한 석씩 갔든 아니면 한 정당에서 두 석을 다 가져가든 둘이 이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이 숱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네. 뭐 그런 공약들은 뭐 같이 안 해도 돼도 우리 대명제가 있잖아요. 관통하는 행정소도라는 그렇죠. 그거는 같이 손잡고 가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세종시가 참 특이한 구조, 매력적인 것도 있어요. 예. 네. 네, 코로나 사태로 다소 묻혀있긴 하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과 또 국가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떤 후보가 보다 현실적이면서 또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공약을 만들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다가오는 선거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견제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